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대선 후보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독주했었던 이 경쟁 구도에서 이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퇴 이후에 나온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윤 전 총장은 1위. 아니면 혹은 그 이재명 지사와 동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들이 나와서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정치인으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들이 따져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상호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먼저 그 윤 전 총장의 3월 움직임을 좀 살펴보죠.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장외에 그냥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좀 확실하게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총장에서 이제 4일 사퇴한 뒤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노출된 일이 얼마나 있었나 살펴봤는데요. 사흘 뒤 이제 7일에 거주지와 같은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안에 이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찾은 일,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LH 사태를 놓고 발언한 것 정도입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이제 만국의 범죄라거나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이 조작된 것 등 좀 원칙적인 발언 수준입니다. 윤 전 총장의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부를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있는 이 정치적 이슈 요것만 이제 언급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힘 조절을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밖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들을 보면 필요하면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관련 입장을 낸 것 외에는 다른 활동 계획이 없다. 그리고 3, 4월 중에는 특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 조만간 공보 담당자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예상이나 또 주변의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도된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제 발언들 뭐 이런 맥락을 쭉 따져보면은 정치에 뛰어든다. 요 사실 자체에는 저희들이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윤 전 총장이 장외에 이제 머무르면서 정치권을 좀 바라보는 요런 좀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이제 언제까지 갈까요? 윤 전 총장이 언제 정치에 입문할지는 왜 지금 장외에 있는가와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결이 되고 자신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돼야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테니까요. 일단 그 윤 전 총장이 그 본인의 이제 대부분의 그 시간 이것을 이제 검사로 지내왔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생 해왔던 일을 하고 좀 다른 일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는 좀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명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 그 윤 전 총장의 사퇴 직전의 행보까지 함께 엮여가지고 정치 검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지니는 무게와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의 무게까지 고려하면 검찰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여론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이제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의 정치 인물을 놓고 48%가 적절하다. 그리고 46.3%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정해진 일을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수순을 밟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적으로는 좀 뜸을 들이는 이런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현실적인 이유로는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를 좀 더 높인 뒤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는 그런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 1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의 몸값은 이미 좀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에 이제 어느 정당에 들어가겠다 지금 바로 그러다면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저 좀 받아주세요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당연히 잡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마침 이제 보궐선거라는 판이 깔린 상황이죠. 그렇죠.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여야가 치고받고 굉장히 정치적 다툼이 이제 심해질 텐데 이때 여기에 뛰어들어 있는 것보다는 좀 외곽에서 반문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고
짧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이렇게 던지면은 최대한 본인의 존재감을 키워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전략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변화하는 정치 지형 역시 윤 전 총장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뒤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야권 내에서 이제 힘의 균형이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쪽에서는 외부에 이미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나가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이겼어요. 이러면 지금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만약 그 패배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윤 전 총장의 힘이 필요하고 뭐 이런 그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이 위기에 몰리게 된다면 이제 김 위원장의 이제 반대쪽에서도 윤 전 총장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야권에서 주도권을 지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윤 전 총장과 좀 연대를 하려고 할 거고요. 지금 바로 보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전 총장을 포함한 더 큰 통합을 통해서 더 큰 2번을 만들어내겠다. 기호 2번이죠. 이걸 만들어내겠다. 뭐 이랬는데 벌써부터 뭐 윤 전 총장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구애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 무대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택지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제3지대냐인데요. 당장 이제 여론은 윤 전 총장의 설 자리를 놓고는 크게 좀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리얼미터가 이제 11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이 다음 대선에서 이제 어디를 나오느냐를 놓고 투표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출마를 했을 때 찍겠다가 45.3% 그리고 안 찍겠다가 46.1%입니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찍겠다가 45.2% 그리고 안 찍겠다가 47.1%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윤 전 총장의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좀 그 냉정하게 좀 저희들이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바람을 타면서 제3지대에서 대선에 도전했던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왜 과거에 제3지대 도전자들이 실패를 했냐를 좀 따져보면은 윤 전 총장은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힘 쪽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걸 한번 보면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로 이제 정치에 도전을 했었어요.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고 그 또 전에 보면은 이제 고건 전 국무총리나 또 그리고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도 그런 바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도전하고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사례로 이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인물 역시 바람을 타고 대선 주자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결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뭐 정치 활동 중이고 또 그리고 보궐선거에 이번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뭐 결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정치 행보를 좀 보면은 그 전에 여러 가지 대선 도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좀 살리지 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나 이제 고건 전 총리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총장 등 과거 제3지대를 통해 대선에 도전했던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정치인은 아니지만 특정 계기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엔 대선 주자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참신함으로 이제 초반에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높은 지지를 받고 대선 도전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대선에 도전을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좀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셈이죠. 거대 양당 쪽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제3지대가 자기의 확실한 아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계속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거대 양당이랑 엮여서 정치판이라는 진흙밭에서 구르다 보면 참신함은 없어지고 이제 지지율은 빠집니다. 세력은 없고 이제 지지율 하나 믿고 정치판에 발을 들였는데 그 지지율이 빠지면 뭐 사실상 끝인 거죠. 고건 전 총리나 또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단계를 결국은 넘어서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윤 전 총장이 참고해 볼 만한 사례는 안철수 대표의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으로서는 안철수 대표의 그 사례처럼 제3지대에 있으면서 이제 최대한 몸값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결심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신당을 만드는 거가 되든 아니면 이제 입당을 하는 방식이 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결국은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 함께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윤 전 총장의 집안이 이제 충청도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호남 세력이 없다고 하는 점, 이것도 좀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되고, 호남 세력이 강한 민주당에서 지금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와는 윤 전 총장이 상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왜 대선 도전 실패했는지를 좀 잘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으로서는 안철수 대표처럼 대선에 나오려다가 이제 또 말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적 수순을 밟아서 이제 거대 양당 쪽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그 대선 후보로 맨 앞에 서서 모든 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야권의 세력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정말 험난한 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만약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패배를 해서 야권 내 이제 위기감이 높아지는데 좀처럼 구심점이 될 만한 대선 후보가 안 나타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급격히 야권의 지지가 이제 윤 전 총장 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은 좀 비교적 쉽게 이제 야권에 안착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야권 내에서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 과정도 한번 저희들이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보면 이제 검사 출신이었고 정치적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보수 야권이 굉장히 위기감이 있을 때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입당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윤 전 총장과 이제 황 전 대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등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점들이 조금 야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한 그 불리한 것들을 모두 끌어안고 성공적으로 어떻게 세력을 모아서 야권에 이제 안착을 해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정치인 윤석열의 실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전 총장의 정치권 진입에 대한 분석, 요건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 정치인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 가능성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이걸 보려면은 역시 그 윤 전 총장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약점은 무엇인지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인 윤석열의 강점을 꼽아보라고 하신다면 우선 현재 시점에서는 반문의 구심점으로서 잠재력이라는 그 상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대선은 정권 연장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이냐의 싸움인데, 대선을 앞둔 야권의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인물이 지니는 가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그 여론조사에 지금 30%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원동력 역시 그 상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보면 그 윤 전 총장하고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윤 총장의 지지가 더 높아지는 이런 일이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그 지지 외연의 좀 지역적인 확장성도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고향은 서울이긴 한데요. 이제 그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출신 지역이 충남 논산 공주입니다. 공주에는 이제 파평 윤 씨의 집성촌도 있고요. 매번 그 대선 때마다 충청 대망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충청 대망론이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제 그게 좀 여론조사로도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되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5일 내놓은 다음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윤 전 총장은 37.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단 뭐 보수의 중심인 대구 경북에서는 5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지지를 보인 지역이 46.7%의 지지를 보인 대전, 세종, 충청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보면 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힘이 있다. 뭐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직원들에게 남긴 퇴임사를 보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거나,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자산, 이런 구절들을 보면 뭐 어지간한 정치인들의 발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은 사퇴 직전에 여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의미로 이제 검수완박을 들고 왔었죠. 이때 윤 전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라면서 이제 부패 완판,
이라고 대응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의 중요한 점은 결국 이게 얼마나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남느냐 이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돌이켜 보면은 윤 전 총장이 대중에게 좀 유명해진 것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약점, 단점, 뭐 한계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 지도자로서 좀 구체적인 비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반문이라는 것 말고는 뭐 윤 전 총장이 정치 지도자로서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뭐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국정 철학이 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야 이제 윤 전 총장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유력 대선 후보로 이제 떠올랐죠. 그리고 이제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구체적인 비전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윤 전 총장이 정치인이 아니었던 만큼 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랑 여기서 오는 이제 주변의 불안한 시선 역시 좀 극복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제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다 처음에 이제 정치 경험이 없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당대표 뭐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맡게 돼서 그때 보면 이제 좌충우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총장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거는 뭐 윤 전 총장 스스로가 이제 정치 경험이 많은 인사를 영입해서 이제 조직을 꾸리고 그 참모 조직에 이제 조언을 들어가면서 실제 행동을 통해서 좀 증명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 정치인으로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총체적 역량이 이런 단점 극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로는 앞으로 보궐선거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와 같은 큰 선거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집중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